제134장 추적 그 둘째 날 새벽녘 새 돛대 꼭대기에는 정확한 시간에 새로 인원이 배치되었다. 보이나? 에이허브는 빛이 약간 밝아지기를 기다린 후에 외쳤다. 아니, 아무것도요. 저는 자기 위치로 돌아가 돛을 올리라. 놈은 의외로 빠르게 달리고 있어. 둘째 돛대의 돛, 그렇군. 밤새껏 달아놓을 걸 그랬군. 그러나 상관없어. 돌격 전에 잠깐 휴식한 것에 지나지 않아. 여기서 말해두겠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하나의 고래를 낮부터 밤까지 또 밤부터 낮까지 계속 추적한다는 것은 남양포경에서 결코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낸터킷의 선장들 중 천부의 재질을 지닌 뛰어난 사람들은 놀라운 기술과 체험에 의해 얻은 예지와 불굴의 자신감을 갖고 있어 그 고래가 자취를 감추어도 마지막 보았을 때의 그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달리는 방향과 대체적인 진행 속도를 꽤 정확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그 선장은 키잡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셈이다. 그 특질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잘 알고 있는 해안이 시계에서 사라지려고 할 때 어느 키잡이가 머지않아 이 해안의 현재에 있는 곳과는 다른 어떠한 점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고 하자. 그가 나침판 옆에 서서 지금 보이고 있는 곳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이제 곧 찾아갈 저쪽의 보이지 않는 곳을 정확히 맞히기 위한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래잡이들도 고래를 두고서 나침반으로 그와 똑같은 일을 한다. 낮에 수시간을 계속 쫓기며 쉴 틈 없이 겨누어지다가 밤의 어둠에 고래가 섞여 들어갔을 때에 명민한 고래잡이가 그 뒤 어둠 속에서 고래가 지나간 자리를 거의 정확하게 짐작한다는 것은 키잡이가 해안을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고래잡이의 노련함을 볼 때 흔히들 물에 쓰여져 더덥다고 말하는 항적이라고 해도 그 목적에 있어서 견고한 대지 위에 새겨진 것과 거의 같은 정도로 신뢰하고 있다. 또 근대의 철도라는 위대한 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도 그 진행은 모든 것이 명료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은 시계를 손에 들고 마치 의사가 갓난 아이의 맥을 짚듯 시간을 재어 상행열차 또는 하행열차는 이러저러한 시간에 이러저러한 지점에 도착한다고 가볍게 말한다. 마찬가지로 낸터킷 사람들은 깊은 바닷속 레비아단에 대해서 그 속도의 가감을 관측한 결과 이제부터 몇 시간이 지나면 이 고래는 200마일가량을 가고 이었고 이러저러한 경도 이러저러한 위도에서 방황할 것이라고 중얼거린다. 그러나 이 정확한 지식을 궁극의 성공으로 이끌려고 한다면 바람과 파도를 고래잡이와 한패로 삼아야만 한다. 이를테면 그 숙련에 의하여 지금 정확하게 항만으로부터 93리그 4분의 1 거리에 있음을 알았다 해도 그 순원이 파도가 잔잔한 가운데 있거나 바람의 방해를 받았다면 현실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처럼 고래를 쫓는 데 있어서도 갖가지 부수적이고 복잡 미묘한 문제들이 따른다. 배는 물결을 헤치고 돌진하였다. 뒤에는 깊은 고랑만 남고 그것은 마치 빗나간 포탄이 가래나 삽의 대용이 되어 평지를 뒤엎어 놓은 것 같았다. 어허 참, 스톱이 소리쳤다. 이 가파는 굉장히 요동하는군. 다리를 낚아채고 가슴이 두근거리게 하는군 그래. 배하고 나만이 용감하지 뭔가. 하하, 누구든 나를 붙잡아 넘어뜨려서 바다에 집어던져보면 어떻겠나. 실제적으로 나의 등뼈는 용골이란 말이야. 하하, 우린 뒤에 먼지도 남지 않은 걸로 돌진하는 거야. 남지 않는 길로 돌진하는 거야. 물뿜기다, 뿜었다, 바로 앞쪽이다. 돛대 꼭대기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스톱이 외쳤다. 뻔한 거야, 도망칠 순 없어. 뿜어라, 뿜어. 찢어질 정도로 뿜어라. 이봐, 고래, 미친 악마가 너를 노리고 있다. 소리를 내어 뿜어라. 가슴이 터지도록 말이야. 에이허브가 너의 피를 막아줄 거다. 물방앗 간지기가 내 물의 수문을 막듯이 말이야. 스톱의 이 감상은 그의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고 해도 좋으리라. 이때 이미 시작된 광란의 추적으로 전우는 다시 걸러진 묵은 포도주의 거품처럼 땀을 흠뻑 흘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중 몇 사람인가가 사전에 투명한 공포와 어떤 전조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해도 그런 것은 지금 에이허브의 가중되는 위압감 앞에 휙 달아나 버렸다. 아니, 대초원의 겁많은 토끼떼가 들소에 쫓겨 뿔뿔이 흩어지듯이 완전히 분쇄되어 버렸다. 운명의 손이 모든 영혼을 움켜쥐고 있었다. 전날의 살떨리는 위난, 심신을 쥐어뜯는 전날 밤의 초조,
날아가는 표적을 향해 돌진하는 무법선의 침착과 대담, 맹목과 무모, 이 모든 것이 전운의 심장을 휘어잡고 말았다. 바람은 모든 돛을 북통처럼 부풀게 하고 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항할 수 없는 손에 의해서 돌진하였다. 그것은 그들을 이 추적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알 수 없는 마력의 상징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들은 3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들 모두를 태운 하나의 배와 같았다. 한 척의 배가 여러 가지 잡다한 것, 참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무쇠, 역청, 대마 따위들, 그 잡다한 것들을 끌어모은 것이라곤 해도 그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단단한 선체를 형성하고 긴 중심 용골에 의해서 균형이 주어져서 앞을 향해 돌진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선원들의 저마다의 개성, 담력, 급과 공포, 죄와 과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하나의 주제자이며 용골인 에이허브가 가리키는 대로 궁극의 숙명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삭구 있는 데는 많은 선원들이 모여 있었다. 돛대 꼭대기는 높은 야자나무의 우둠지처럼 손발을 벌리고 흔들리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한 손으로 활대에 매달리면서 흥분해서 마구 손을 내 흔들어 동료 선원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강렬한 일광으로부터 눈을 돌리면서 흔들리는 활대 위에 나와 앉아 있었다. 모든 활대는 각자의 운을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을 파멸시킬지도 모르는 저 한 놈을 쫓으면서 무한히 푸른 바다를 뚫고 어디까지 돌진하려 하는가? 찾았는데 왜 잠자코 있는가? 최초의 신호가 있고 나서 몇 분인가 지났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므로 에이허브가 고함을 쳤다. 나를 매달아 올리라. 너희들은 쏟고 있는 거야. 모비딕이 그렇게 한 번만 물을 뿜고 달아날 리가 있는가 말이야. 사실 그대로였다. 조금 뒤에 한 일이지만 너무 열중한 나머지 무언가 다른 것을 물뿜기와 혼돈했던 것이다. 에이허브가 높은 막루에 닿고 그 밧줄이 갑판의 막대기에 붙들어 메어지자마자 그는 소리를 질렀고, 그것이 어떤 합창의 선창이 되어 대기는 일제 사격대처럼 진동했다. 조금 전에 물뿜기가 보였다고 생각됐던 지점보다 훨씬 배 가까이에서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모비딕이 갑자기 모습을 나타냈을 때 30명 선원들의 가슴에서는 일제히 환호가 터져나왔다. 평온하게 조는 듯한 물보라나 머리의 신비로운 샘에서 평화롭게 뿜어져 오르는 물보라 같은 것으로 흰 고래가 그 존재를 가까이 드러냈던 것은 아니었다. 굉장한 대도약의 위용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 거대한 향유고래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심연에서 온 힘을 다하여 튀어올랐다. 거창한 몸뚱이를 맑게 갠 한 흑공으로 요란한 굉음을 내면서 솟구치며 하얗게 빛나는 산더미 같은 물거품을 일으키며 자신의 위치를 7마일이나 훨씬 먼 저쪽에서도 뚜렷이 보이게 했다. 이때 그가 흩날린 광란하는 파도는 그의 갈기머리인 것처럼 보였다. 어떤 경우에서 보나 이 뜀뛰기는 하나의 시위 행동이었다. 뛰어올랐다. 고래가 뛰어올랐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호기로움으로 흰 고래가 연어처럼 하늘 높이 그 몸을 솟구쳤을 때 터져나온 외침이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새파란 바다가 나타났고 더구나 더욱 새파란 하늘가에 떠올랐기 때문에 그가 튕겨낸 물방울은 가끔 빙하처럼 눈이 아플 정도로 번쩍번쩍 빛났고, 이었고 그 세찬 강력함을 잃으며 차츰 희미하게 사라지면서 산골짜기에서 밀어닥치는 소나기와도 같은 자욱한 구름 안개가 되었다. 모비딕 놈, 태양과 작별을 고하는 도약을 해라. 에이허브가 외쳤다. 너희 마지막 순간과 작살이 내 손에 있다. 여이 모두 내려오라. 한 사람은 앞톱대에 남고 모두 내려오라. 보트 우물쭈물하지 마라. 시간이 걸리는 용청줄의 밧줄 사다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선원들은 유성처럼 돛대 꼭대기에서 뒤쪽에 맨 밧줄이나 마루줄을 타고 갑판으로 미끄러져 내렸고, 에이허브도 그처럼 재빠르진 않았으나 매우 신속하게 내려왔다. 내리라. 전날 오후 말끔히 의장되어 있던 보조보트까지 도달하자마자 그는 외쳤다. 스타벅, 본선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보트에서 떨어지게나. 그렇지만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하게. 자, 모두 내리라. 이때 이미 공격 태세를 갖춘 모비딕은 몸을 돌려 상대를 순식간에 공포로 몰아넣으려는 듯 세 척의 보트를 향해 접근해 오고 있었다. 에이허브의 보트가 한가운데 있었다. 선원들을 격려하면서 이번에는 그야말로 박치기, 즉 고래의 이마로 곧장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다지 신기한 일은 아니었다.
어느 거리 안으로 육박했을 때 그러한 방법은 고래의 옆쪽 시야를 이용한 일격을 물리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근접점에 도달하기 전 보트 세척은 고래의 눈에 배의 새 돛대만큼이나 역력히 보였다. 그래서 고래는 맹렬한 속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턱을 쩍 벌리며 보트물이 속으로 돌진해서 꼬리를 휘두르며 사면을 향해서 무시무시한 싸움을 걸어왔다. 여러 보트로부터 화살처럼 날아오는 작살의 칼날에 끄떡도 하지 않고 다만 그 보트들의 판자 한 장 한 장까지 남김없이 잘게 깨뜨려 버리려는 기세였다. 그러나 보트는 백전연마의 군마처럼 끊임없이 선회하면서 노련하게 조종하여 한동안은 적의 마술을 교묘히 피했는데 때로는 판자 한 장 차로 피하곤 했다. 다만 에이헙의 악마 같은 절규만이 다른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산산히 날리고 있었다. 그러나 드디어 예측할 수 없는 소용돌이 무늬를 그리면서 흰 고래는 종횡무진 날뛰며 자기 몸에 박힌 세 가닥의 밧줄을 단단히 끌어당겼으므로 밧줄은 점점 짧아져서 세척의 보트를 자기를 찌른 작살이 있는 대로 당겨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한동안 고래는 더욱 무시무시한 돌격태세를 갖추려는 것처럼 한옆으로 몸을 당겼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에이허브는 우선 밧줄을 길게 풀어낸 다음 바짝 세게 당겼다가 다시 던지면서 뒤엉킨 것을 풀려고 했다. 그때 보라, 싸우는 상어의 이빨보다도 더 흉포한 광경이 나타났다. 손에서 떨어져 나간 작살과 창은 그 칼날과 창끝을 곤두세우면서 엉킨 밧줄에 감겨 휘둘러져 섬광과 함께 물방울을 흩날리며 에이허브가 탄 보트의 밧줄거리에 부딪혀 올 것 같았다. 다만 한 가지 방법만이 가능했다. 그는 선원용 나이프를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방사선 모양의 강철군 속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 끝의 밧줄을 당겨 보트의 뱃머리 노잡이에게 건네어 주었다. 그러고 나서 밧줄거리 가까이에서 2번 밧줄을 절단하여 걸려있는 작살이며 창들을 바닷속으로 떨어뜨렸다. 모든 것은 해결되었다. 그 순간 흰 고래는 아직도 뒤엉켜 있는 다른 밧줄 사이로 갑자기 돌진하였다. 그리고 가장 심하게 밧줄에 휘감겨 있던 스톱과 플래스크의 보트를 저항하기 어려운 힘으로 자기의 꼬리 쪽으로 끌어당겨서 그것을 마치 물결이 밀려오는 바닷가에서 구르는 두 개의 조가비처럼 맞부딪히게 하고는 자신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들끓는 소용돌이 속의 모습을 감추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난파한 보트의 향기나는 노송나무 파편이 빨리 휘젓는 펀치주 속에 섞인 육두구 열매처럼 빙글빙글 춤을 추었다. 이리하여 두 보트에 탔던 선원들은 바닷속에서 뱅뱅 돌며 빙글빙글 춤추는 밧줄통이나 노 같은 부유물에 매달리려고 발버둥치고 몸집이 작은 플래스크는 비스듬히 누워 빈 병처럼 떴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끔찍한 상어의 입에서 달아나기 위해 두 다리를 발작적으로 버둥거리고 있었다. 스톱은 누구든 좀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이때 노인의 밧줄은 이미 절단되어 있었으므로 누구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거품이 있는 소용돌이 속으로 던져질 수도 있었다. 그런데 동시에 일어난 갖가지 소란스러운 위난 한복판에서 아직 망그러지지 않은 에이헙의 보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쇠철사에 의해서 공중 높이 끌어올려진 것 같았다. 그때 흰 고래가 바다 밑에서 쏘아진 화살같이 수직으로 솟아 올라와서 거대한 이마를 보트 바닥에 부딪혀 휘두르면서 공중으로 집어던졌기 때문이다. 보트는 배전을 밑으로 하여 떨어져 에이허브와 부하들은 바닷가의 동굴에서 나오는 바다 표범처럼 발버둥 치며 그 밑에서 기어나왔다. 고래의 최초 부양은 그가 수면을 쳤을 때 방향을 바꾸었으므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부양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 전 그의 파괴 작업이 있었던 중심점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지금은 그 중심에 등을 돌리고 잠깐 동안 그 갈라진 꼬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떠 있었고 떠돌아다니는 노라든가 판자 조각이라든가 보트의 조그만 파편이나 조각이 살갗에라도 닿으면 대부분의 그 꼬리를 당겨서 옆으로 해면을 두드려댔다. 그러나 곧 이제 그 일도 끝났다고 만족한 듯 주름투성이의 이마로 바다를 헤치며 엉킨 밧줄을 잡아 끌더니 여행자의 일정한 속도로 바람 불어가는 쪽으로 내닫기 시작했다. 전과 마찬가지로 모선은 모든 투쟁을 낱낱이 지켜본 후 구조를 위해 달려와 보트 한 척을 내려서 떠도는 선은, 통, 노, 그 밖에 무엇이든 건져 올릴 것은 건져 올려서 무사히 갑판에 부렸다. 거기에는 어깨나 손목, 발목을 삔 선은, 낯빛의 타박상을 입은 선은,
구부러진 작살이며 창, 풀 수 없이 엉켜버린 밧줄, 깨진 노며 판자 등 모든 것이 있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치명상이나 중태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A여부는 전날의 페들러와 같이 거의 부서진 보트 조각을 꽤 안전한 구명보트로 삼아 완고한 표정으로 매달려 있었다. 그래도 그는 전날의 참사만큼은 기진맥진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갑판에 끌어올려지자 모든 선원들의 눈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 서지 못하고 지금까지 가장 충실한 조수였던 스타벅의 어깨에 거의 기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의 고래뼈 다리마저 잘려버리고 하나의 짧고 뾰족한 파편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아, 스타벅, 사람에게 기댄다는 건 때로 즐겁군. 매달리는 상대가 누구라도 말일세. 이 A협은 노인도 좀 더 자주 기대고 있었으면 좋았을걸. 쇠 끝이 견디지 못했나요? 목수가 다가오면서 말했다. 그 다리에 무척 정성을 들였는데요. 선장님, 어느 뼈도 부러지거나 하진 않았겠습죠? 스톱도 성심껏 위로했다. 뭐라고 스톱?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지 않은가? 그게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한 개의 뼈는 부러졌지만 이 늙은 A협은 아무 상처도 없네. 그렇지만 이 잃어버린 죽은 뼈는 살아있는 어느 뼈보다도 나의 본체와 가까워서네. 흰 고래건 사람이건 악마건 이 늙은 A협의 접근하기 어려운 진짜 본체에는 가벼운 상처도 하나 입힐 수 없네. 어느 납덩어리가 저 심해의 밑바닥에 닿을 수 있겠나? 어느 돛대 꼭대기가 저 하늘의 큰 지붕에 닿을 수 있겠는가? 돛대 꼭대기에 있는 자여, 고래는 지금 어느 쪽에 있나? 똑바로 바람 불어가는 쪽입니다. 키 위쪽으로. 배에 남아있던 자들은 곧 돛을 달아라. 보조보트를 모두 내려서 의장하라. 스타벅은 저쪽으로 가서 보트 선원들을 집합시켜라. 선장님, 그보다 먼저 당신께서 배전으로 가시는 걸 돕겠습니다. 이 뼈조각이 나를 무척 괴롭히는군. 무적의 영혼인 선장이 이런 급쟁이 조수를 두다니 저주받은 운명일세. 뭐라고요? 아닐세. 내 육체에 대한 말을 했을 뿐 자네 이야기가 아닐세. 지팡이가 될 만한 것을 주게나 그 부러진 창이라도 좋겠지. 선원들을 집합시켜라. 확실히 그놈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러나 신께 맹세하지만 그런 일이 있겠는가? 보이지 않나? 빨리 전원 소집하라. 노인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간 것은 들어맞았다. 선원들을 모아보니 배화교도가 없었다. 배화교놈, 스톱은 외쳤다. 놈은 틀림없이 끝내 끌려가서 니놈은 황열병이라도 걸려서 떼져라. 자, 모두들 위로 아래로 선실로 앞돛대로 달려가라. 놈을 찾아라. 없을 리가 없다. 없을 리가 없다. 그러나 곧 모든 선원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는데 배화교도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저 선장님, 스톱이 말했다. 당신의 엉킨 밧줄에 휘감겨서 질질 끌려가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내 밧줄 끌려갔다고? 갔어? 그 한마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조종이 거기에 울렸기에 이 늙은 A협은 종탑처럼 흔들린단 말인가? 오, 작살도 보이지 않는군. 저기 있는 잡동사니를 뒤엎어봐. 보이지 않는가? 저 흰 고래를 목표로 비어린 작살이다. 아니, 이 바보야. 내 손으로 던지지 않았나? 고래놈에게 찔렀단 말이야. 돛대 꼭대기에 있는 자들, 고래에서 눈을 떼지 마라. 자, 모두들 보트 의장을 시작해라. 노를 모아라. 작살잡이들 칼날에 유의하라. 칼날에. 제일 위 돛대의 돛을 올려라. 밧줄을 모두 당겨라. 키잡이들 힘차게 단단히 목숨을 걸고 해라. 아직도 난 누구의 발길도 미치지 않은 지구를 10번이라도 돌 수 있다. 아니 그 한복판을 뚫고 들어가서라도 그놈을 죽이지 않곤 그냥 두지 않겠다. 전능하신 신이여 단 한순간이라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스타벅은 외쳤다. 노인, 결코 그놈을 잡을 수는 없소.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이제 이것은 그만두기로 합시다. 이건 악마의 광난보다도 나쁩니다. 이틀 내내 쫓다가 2번 다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소. 당신의 다리는 또다시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말았소. 당신의 불쾌한 그림자는 사라졌소. 모든 착한 천사들이 당신에게 경고하며 당신에게 모여들고 있어. 이 이상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단 말이오? 이 살인을 그가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물속에 장사 지낼 때까지 추적해야 한단 말이오? 놈 때문에 바다 밑바닥까지 끌려 들어가야 한다는 게요? 지옥에까지라도 끌려가야만 한다는 말이오? 이 이상 놈을 추적하여 몰아세운다는 건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을 모독하는 짓이오. 스타벅, 요즘 나는 자네에게 진정으로 끌리게 되었네. 왜냐하면 결국
자네도 잘 기억하고 있을 테지만 자네의 눈속을 들여다 보았을 때부터의 일일세. 그러나 이 고래에 관한 자네의 얼굴은 이 손바닥처럼 얼굴도 눈도 코도 없는 공백 상태였으면 하네. 알겠나? A협은 어디까지나 A협일세. 이 극의 전부는 변경 없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걸세. 이것은 자네에 의해서 내게 의해서 이 바다가 물결치는 것보다도 억만 년이나 전부터 예비 연습을 해온 일일세. 바보군. 나는 운명의 부하일세. 그 명령으로 움직이는 걸세. 그대들 말단 단역들이여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따르라. 모두 나의 주위에 서라. 모두들 보라. 못쓰게 된 창에 의지해서 한 늙은이가 잘린 나무 그루터기가 되어 한 다리로 서 있다. 이것이 A협, 그의 육체의 일부란 말일세. 그러나 그의 영혼은 100개의 발로 움직이는 지네란 말이야. 나는 폭풍 속에서 돛대가 부러진 배를 끄는 밧줄처럼 상하여 거의 못쓰게 되었다고 느낀다.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파멸하기 전에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를 것이다. 아니, 너희들에게 그 말을 들려주기 전에 이 A협의 굵은 밧줄은 목표로 삼는 것을 어디까지나 끌어당긴다는 걸 보여줄 테다. 너희들은 계시라는 걸 믿는가? 그렇다면 큰 소리를 내어 웃고 한 번 더 라고 외쳐라. 가라앉는 자는 가라앉기 전에는 2번 수면에 떠오르고 그런 후 다시 한 번 떠오르고 그리고 영원히 가라앉는 법이다. 모비딕도 마찬가지다. 이틀간 떠오른다. 내일은 사흘째가 된다. 그래, 놈은 또 한 번 나올 것이다. 단말마의 물을 뿜으러. 그대들은 용기 백비하지 않나? 무서운 걸 모르는 불덩어리 올시다. 스톱이 외쳤다. 그리고 기계장치처럼 말일세. A협은 중얼거렸다. 그러고 나서 모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계속 중얼거렸다. 계시라는 것. 어제도 나는 저 스타벅에게 내 부수진 보트 일로 같은 얘기를 했다. 나는 내 마음속에 단단히 새겨져 있는 걸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얼마나 기운차게 끌어내려 했는지 모른다. 배와 교도 없어졌다고? 놈은 나보다 앞서가기로 되어 있었지.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어 있었지. 그건 어떤 일이었나? 이건 대단한 수수께끼로군. 그 옛날의 판관의 영혼들로부터 후원받고 있는 변호사들이라도 풀지 못할 거다. 그것이 매의 주둥이처럼 나의 뇌를 찌른다. 아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풀고야 말 테다. 저녁 때가 되어도 여전히 바람 불어가는 쪽에서 고래의 모습이 보였다. 다시 돛이 줄여지고 모든 것은 전날 밤과 거의 마찬가지였다. 다만 선원들이 새벽녘까지 등잔불 밑에서 예비 보트를 빈틈없이 의장하기도 하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무기를 숫돌에 갈기도 하며 일하고 있었으므로 그 망치 소리며 숫돌 가는 소리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동안 목수는 난파된 A협의 보트의 부러진 용골로 새 다리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A협은 전날 밤처럼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성강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의 해시계의 그림자 바늘 같은 시선은 예감에 가득 차서 그 시계판 위에서 거꾸로 돌고 최초 수광을 찾아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네, 이렇게 134장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제 135장 추적 그 셋째 날. 정말 끝이 궁금하네요. 셋째 날 아침은 맑게 개었고 상쾌하였으며 압도대 꼭대기에서 홀로 망을 보던 선우는 일을 끝내고 교대되어 대신 낮의 망보기들이 모든 돛대와 활대에 모였다. 보이는가? A협은 외쳤으나 고래는 아직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틀림없이 그놈이 지나간 자리가 있을 거야. 그 지나간 자리만 쫓아라. 그것뿐이다. 이봐 키잡이.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하게. 오늘도 굉장히 좋은 날씨다. 지금 막 태어난 신세계에서 천사들을 위한 피서지가 생기고 오늘 아침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첫날이라도 이처럼 좋은 날씨는 될 수 없을 거야. 만일 A협에게 사색할 시간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색의 제목이야. 그러나 A협은 사색은 하지 않고 느끼기만 할 뿐이지. 그것만으로도 죽어야 할 인간에겐 얼얼할 뿐이지. 사색한다는 건 금방진 짓이다. 10만이 그 특권을 갖네. 사색이란 냉정하고 평온한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들의 불쌍한 심장은 고동치고 우리들의 불쌍한 두뇌는 울려 도저히 사색에 견딜 수 없지. 더구나 가끔 나의 두뇌는 얼어붙은 듯 너무 평온해서 이 낡은 두개골 속에 든 게 얼어붙은 유리병처럼 소리를 내며 떨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도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어.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다는 건 열 때문이지. 아니, 쓸데없는 잡초가 그린란드 얼음 사이의 흙이건 베수비어스의 용암 속이건 어느 아무 데서나 자라나는 것과 같은 거야.
거친 바람이 그것을 흔들지. 마치 찢어진 돛 조각이 흔들리는 배에 매달려서 때리듯 내 주위를 때려. 더러운 바람일세. 이곳에 오기까지 감옥의 복도와 독방, 병원의 병실을 거쳐 빠져나와서 여기서는 양털처럼 순진한 얼굴로 불고 있어. 사라져라. 더럽혀져 있어. 내가 바람이었다면 이 사악하고 비참한 세계에 불려다니지는 않을 거야. 어느 동굴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릴 거야. 그래도 바람은 용감하고 고상한 거지. 누가 바람을 정복한단 말인가? 어떤 싸움에서도 마지막 뼈아픈 일격을 가하는 것은 바람일세. 창으로 찌르려 해보게. 그저 지나가 버릴 뿐이지. 하하, 바람은 비겁하기도 하지. 발가벗은 사람은 때려 눕히면서 자신은 단 한 대도 맞을 생각은 없다. 에이어브가 그것보다는 더 용감하고 더 고상하지. 바람에게 실체가 있다면, 그러나 인간을 해치고 난폭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네. 그것은 물체로선 실체를 갖지 않지만 힘으로는 실체를 갖고 있어. 거기에 가장 특수하고 교활한 그리고 사악한 차이가 있어. 그러나 거듭 말하고 맹시하는데 바람엔 어딘가 극히 빛나는 아름다운 면이 있어. 적어도 이 따뜻한 무역풍, 그것은 억세고 확고해서 발랄한 온화함을 지니고 하늘에서 곧장 똑바로 불어 바다의 비열한 조류가 아무리 굴절하고 선회한다 해도 땅 위의 미시시피 강과 같은 큰 강이 범람해서 제 길을 벗어나 아무로 때로나 흐를지라도 제 갈 길을 벗어나는 일이 없네. 그리고 영원한 두 극지에까지 나의 배를 한결같이 밀어주는 무역풍, 그것이나 그와 흡사한 무엇인가가 조금도 변화하는 일 없이 힘에 차 무엇인가가 배와 같은 나의 영혼을 앞으로 불어보내는 거야. 저쪽으로 말이지. 돛대 꼭대기에 있는 자들이여 무엇이 보이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님. 아무것도. 정오가 가까워오는데 스페인 금화가 가져갈 사람이 없으면 울 거야. 태양을 보라. 그렇다. 그게 틀림없어. 너무 지나간 거야. 추월한 거지. 그래, 지금은 놈이 나를 추적하고 있다. 내가 놈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괘씸하구나. 빨리 깨달았어야 했는데 바보. 그놈은 밧줄이니 작사를 질질 끌고 있지 않은가? 그래, 어젯밤 동안에 나는 그를 지나온 거야. 뱃머리를 돌려라. 뱃머리에 정해진 망보기만 남겨놓고 모두 내려오라. 아디줄에 붙여라. 지금까지의 진로에서 바람은 피크도의 고물에 불고 있었으나 반대로 방향을 돌리자 활대를 돌린 배는 미풍을 안고 나가게 되어 흰 배가 지나간 자리에 다시금 크림 같은 거품을 일게 했다. 바람마저 거스리면서 그놈이 벌린 턱을 향해 나아가는구나. 스타벅은 새로 내려진 큰 돛대의 아디줄을 난간에 감으면서 혼자 말을 했다. 신이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미 내 몸의 뼈는 축축해져서 안쪽에서 내 살갗을 적시고 있는 것 같구나. 뭐가 뭔지 모르겠다. 나는 신에게 복종함으로써 신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를 매달아 올릴 준비를 해라. 에이어버가 대마로 만든 바구니 쪽으로 걸어가면서 외쳤다. 이제 곧 그놈을 만나게 될 거다. 네, 선장님. 스타벅은 즉시 에이허버의 명령에 따르고 다시 에이허버는 높이 올려졌다. 꼭 1시간이 지났다. 두들겨 편 금박처럼 몇 세기를 지난 듯이 느껴지기도 했다. 시간 그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긴박감으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드디어 바람 불어오는 뱃머리의 약 3전 방향에서 에이허버는 또다시 물뿜기를 확인하였고 곧 새 돛대 꼭대기에서 불꽃혀가 소리를 지르듯 세 마디의 절규가 터져나왔다. 모비디, 이마와 이마를 맞댄 세 번째의 대면이다. 거기 갑판에 있는 자들 활대를 좀 더 올려라. 돛을 모조리 달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향하라. 스타벅, 아직 보트를 내리기엔 너무 멀어. 돛이 몹시 떨리고 있어. 망치를 갖고 키잡이를 지켜보게. 그렇다 그래. 놈은 빠르단 말이야. 나는 내려가야 해. 그렇지만 한 번만 더 이 높은 데서 충분히 바다를 바라봐야지. 그럴 시간은 있으니까. 너무나 낯익은 광경. 그럼에도 어쩐지 낯설군. 그렇다. 내가 어릴 적 낸터켓의 모래 언덕에서 처음 보았을 때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똑같아. 노아에게도 나에게도 똑같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은 옅은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군. 참으로 우아한 경치다. 그것은 어딘가 세상의 보통 육지와는 다른 열대수의 숲보다도 더욱 향기로운 땅으로 이끌려감에 틀림없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 흰 고래는 그쪽으로 간다. 그럼 바람 불어오는 쪽을 보자. 흠하기 내도 좋은 방향이다. 그러나 잘 가거라. 안녕. 정든 돛대 꼭대기여, 이것은 무엇인가? 푸른 빛이구나. 아, 나무 틈 사이에 조그만 이끼가 끼어 있구나. 에이허브의 머리에는 그런 푸른 빛은 없다. 거기에 인간의 노령과 물체의 노령과의 차이가 있지. 낡은 돛대여,
우리들은 함께 늙었다. 그러나 나의 배여, 우리의 몸은 아직 건전하지 않은가? 단 하나 다리가 없다. 그것뿐이다. 신께 맹세코 이 죽은 나무가 어느 모로 보나 나의 육체보다도 훌륭하다. 나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죽은 나무로 만들어진 배 안에는 용감하고 활기있는 아버지의 전기로 만들어진 인간의 생명보다도 더 오래가는 것이 있다. 그래서 배와 교도들은 뭐라고 했던가? 언제나 나의 뱃길 안내자가 되어 앞서가며 또 한 번 나타날 거라고 했다. 어디서인가 내가 끝없는 계단을 내려간다고 가정하면 바다 밑바닥에서도 볼 수 있을까? 게다가 그놈이 빠진 데가 어디인지 나는 밤새도록 멀리 와버리지 않았나? 그래 배와 교도여, 자네도 수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네의 일에 대해선 슬픈 진실을 말했지만 그러나 에이허브에 대해선 자네의 화살은 관역을 벗어났다. 안녕 돛대 꼭대기여, 내가 없는 동안에도 고래를 잘 살펴보아다오. 내일은, 아니 오늘 밤에라도 흰 고래란 놈이 대가리도 꼬리도 묶여서 발밑에 누웠을 때 이야기하자. 그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여전히 주위를 바라보면서 창창한 공기를 가르며 서서히 갑판으로 내려졌다. 이윽고 보트가 내려졌다. 그러나 에이허브는 보트 고물에 선 채 아래로 내려가려다가 잠시 망설이고 항해사, 그때 갑판에서 한 줄의 교차된 밧줄을 잡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항해사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 멈출 것을 명령했다. 스타벅, 네. 세 번째 내 영혼의 배가 항해에 나가네, 스타벅. 네, 선장께서는 그걸 바라시겠죠. 어떤 배는 항구를 떠나 그 후는 영원히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지, 스타벅. 정말입니다, 선장님. 가장 슬픈 진실입니다. 어떤 자는 썰물 때에도 죽는다. 어떤 자는 물이 완전히 빠졌을 때, 또 어떤 자는 민물 때. 나는 지금 방금 부서지르는 파도의 꼭대기에 있는 것 같군. 스타벅, 나는 나이를 먹었어. 자, 악수하세. 그들은 손을 마주잡고 서로 눈을 떼지 못했다. 스타벅은 눈물을 글썽거렸다. 오, 선장님, 소중한 분이여, 가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용감한 사나이가 울고 있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당신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보트를 내리라. 항해사의 팔을 뿌리치면서 에이허브는 외쳤다. 전원 준비. 눈 깜짝할 사이에 보트는 고물에 닿을 듯 말 듯 물 위에 떴다. 상어다. 이때 돌연 선장실 창문에서 고함치는 목소리가 있었다. 오, 선장님,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에이허브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목소리를 크게 지르고 보트는 무섭게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진실을 알리고 있었다. 그가 모선에서 떠날까 말까 할 때 수많은 상어가 선체 밑의 어두운 물속에서 나온 듯 노끝이 물속에 들어갈 때마다 아기를 품은 듯 거기에 달라붙기를 계속하면서 보트를 쫓아갔다. 이런 상어가 많은 해역에서 포경보트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들은 가끔 행진하는 군대의 깃발 위를 나는 독수리와 같이 어떤 선견 지명을 갖고 따라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흰 고래를 발견한 이후 피코도호가 상어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에이허브의 보트 선원들이 모두 황색의 야만인들이고 그들의 살이 상어에게는 더욱 향기롭기 때문인지는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향기롭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상어들은 다른 보트에는 덤벼들지 않고 이 한 척만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수없이 단련된 철의 심장이군. 스타벅은 배전에서 멀리 멀어져가는 보트를 눈으로 쫓으며 중얼거렸다. 저 광경을 보고도 여전히 기운차게 고함을 친단 말인가? 굶주려서 탐욕스러운 상어들 한복판에 보트를 내리고 입을 쩍 벌린 놈들에게 쫓기면서도 고래를 쫓는단 말인가? 더욱이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셋째 날에 격렬한 연속적인 추적이 계속해서 사흘간 지속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첫날이 아침이고 둘째 날이 낮이고 사흘째가 밤이자 마지막이 된다는 사실. 그게 어떤 결말이든 간에 오 신이여, 나의 몸속을 뚫고 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욱이 나를 죽은 듯이 고요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가슴은 두근거리게 하고 전율의 절정에서 머무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텅 빈 윤곽과 뼈대만으로 눈앞에서 빙글빙글 춤추고 있어 과거는 어쩐지 희미하게 사라져갈 것만 같다. 그리운 메리, 당신은 내 뒤쪽으로 창백한 빛에 쌓여서 사라져간다. 아기야, 너희 눈이 이상할 만큼 파랗게 보이는 것 같구나. 인생의 가장 신비로운 게 확실해지는 것 같다. 그러나 구름이 밀려와서 방해를 놓는구나. 나의 여행길이 종말이 오는 것인가? 다리는 하루 종일 걸은 것처럼 힘이 빠져온다. 심장은 어떤가? 아직 고동은 치고 있는가? 스타벅, 기운을 내라.
뿌리쳐라. 움직여라. 움직여. 큰 소리로 외쳐라. 여의 독대 꼭대기에 있는 사람, 언덕 위에 서 있는 우리 아기의 눈이 보이는가? 정신이 돌았나? 어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 보트를 열심히 감시하라. 고래도 단단히 보고 있게. 저런 또 저 매를 쫓아버리라. 보라. 쪼아대지 않는가? 바람개비를 찢는다. 그는 큰 돛대 꼭대기에 휘날리는 붉은 깃발을 가리키며 말을 계속한다. 깃발을 뺏어갖고 날아갔구나. 지금 노인은 어디쯤 있나? 저걸 보았습니까? 에이어버 선장님. 오, 떨린다 떨려. 보트가 그다지 멀리 가지 않았을 때 돛대 꼭대기에서의 신호에 의해서 에이어버는 고래가 물속으로 들어간 것을 알았다. 그러나 다음에 떠오를 때 고래 가까이에 있으려고 그는 모선에서 약간 비껴 나아갔다. 주문에 걸린 듯한 선원들은 파도가 그것을 거스리는 뱃머리에 꽝 하고 부딪힐 때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놈의 파도야, 너희들의 못을 박아라. 박아. 못 대가리에 끝까지 두들겨 넣어라. 그러나 내 놈들은 두껑이 없는 것을 두드리고 있을 뿐이다. 관도 내겐 소용없단 말이다. 밧줄만이 나를 죽인단 말이다. 하하. 갑자기 그들 주위의 해면이 커다란 동그라미를 몇 겹이나 그리면서 천천히 부풀어 올라온 순간 마치 빙산이 물속에서 급속히 수면에 떠오를 때 비스듬하게 미끄러지듯 한꺼번에 솟아올랐다. 낮게 울리는 소리가 땅속에서의 울림처럼 들렸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거대한 형체가 너저분하게 꼬리를 끄는 밧줄이며 작살이며 창등에 얽혀서 기다랗게 물속으로부터 비스듬히 밀고 올라왔다. 10개 늘어뜨린 안개의 베일을 수위처럼 걸치고 한순간 무지갯빛 하늘에 걸려있다가 곧 바닷속으로 털썩 떨어졌다. 30피트가량 튀어오른 물은 잠시 동안 수많은 샘처럼 빛났으나 곧 단속적으로 눈의 폭포로 떨어져 내리며 수면에 동그라미 무늬를 그려서 고래의 대리석빛 몸 주위를 막 짜놓은 우유와 같은 크림빛으로 가득 차게 했다. 저라! 에이어버가 노자비들에게 소리치자 보트는 쏜살같이 돌격했다. 그러나 모비딕은 어제 새로 찔려 썩어 들어가는 작살 때문에 광란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온갖 천사의 무리에 쌓여 있는 것 같았다. 넓고 허연 앞이마에 겹겹이 모여있는 힘줄은 투명한 피부 밑에서 한데 주름층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흰 고래는 꼬리로 보트 사이를 휘저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또다시 보트를 교란하였다. 두 항해 사이 보트에서는 작살임의 창이 마구 쏟아졌다. 그래도 모비딕은 이 두 보트의 뱃머리 위쪽을 닥치는 대로 때려 부셨는데 에이헤브의 보트만은 거의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대구와 태슈태구가 뒤틀린 배 판자를 막고 있었는데 그들에게서 멀어져 가려던 고래가 뒤를 돌아보고 옆으로 돌진하면서 몸체의 한쪽을 전부 보이며 다시 작살을 맞게 될 찰나 갑자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고래의 등에 첫날 밤 그 고래가 밧줄 속에 몸부림쳐서 무수하게 엉켜버린 밧줄에 여러 겹으로 묶여있는 거의 찢겨나간 배와 교도의 시체가 보였다. 그 새카만 옷은 너덜너덜 찢어지고 부풀어 오른 눈은 똑바로 에이허브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작살이 에이허브의 손에서 떨어졌다. 나를 놀리는구나 놀려. 에이허브는 길고 희미하게 숨을 들이켰다. 배와 교도는 또 만났구나. 과연 너는 먼저 갔다. 그리고 이것이 너가 약속한 관 받침대라 말이지. 그러나 너의 마지막 한마디까지 잘 생각해야겠다. 두 번째 관대란 뭔가. 자, 항해사들 배로 돌아가라. 자네들의 보트는 이제 못 쓰겠네. 시간이 맞으면 수순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만약 오지 않는다면 죽는 것은 에이허브만으로 충분해. 이봐, 내 보트에 탄 자들 모두 앉아라. 내가 서 있는 이 보트에서 뛰어나가려는 놈이 있으면 발견하는 대로 그 놈을 이 작살로 찔러버릴 테다. 너희들은 나와 다른 인간이 아니다. 나의 팔이며 다리니까. 그러니까 복종하라. 고래는 어디 있나? 다시 들어갔나? 그러나 그는 보트 근처만을 보고 있었다. 모비딕은 짊어진 시체와 더불어 달아날 생각이었는지 조금 전에 만났던 지점은 바람 불어가는 쪽으로 가는 여행 도중 하나의 쉬는 곳에 불과했는지 다시 착실하게 전진하기 시작했다. 그래야 지금까지 그와 반대 방향으로 달리다가 바로 조금 전부터 잠깐 머물러 있던 모성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전 속력으로 헤엄치고 있는 듯 했고 오직 바다에서 자기가 갈 길만을 따라 곧장 전진하려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오, 에이허브! 스타벅이 외쳤다. 지금이라도 사흘째 되는 날이라 해도 그만두기에 늦지 않습니다. 보시오, 모비딕은 당신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쫓아가는 것은 당신이요. 당신이에요.
일어나는 바람에 돛을 달고 외로운 보트는 노와 돛의 힘으로 바람 불어가는 쪽으로 빠르게 밀려가고 있었다. 드디어 에이허브가 모성 곁을 난간에 기대어 바라보고 있는 스타벅의 얼굴을 확실히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바싹 지나쳤을 때 그는 스타벅에게 모선을 돌려 적당한 간격을 두고 너무 빠르지 않게 뒤를 쫓아오도록 명령했다. 위를 올려다보니 거기에는 태슈태고, 퀵해거, 그리고 대구가 열심히 세계의 돛대 꼭대기로 기어오르는 참이었다. 한편 노잡이들은 지금 막 배전에 매달아 올린 두 척의 부서진 보트 안에서 흔들리면서 분주하게 수선하고 있었다. 또한 그가 차례로 배전의 창문 앞을 급히 지나갈 때 그 창문에서 스텝과 플래스크가 갑판의 새 작살이며 창더미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게 힐끗힐끗 보였다. 그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부서진 보트 안에 울리는 망치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망치가 그의 심장에 못을 때려 박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그는 기운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그 돛대 꼭대기에 바람개비 노릇을 하는 깃발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자 그때 마침 그곳 발판에 올라가 있던 태슈태고를 향하여 다시 내려와 깃발과 망치와 못을 가져다가 깃발을 돛대에 박도록 명령했다. 사흘간의 추적과 얽혀든 밧줄을 무릅쓰고 헤엄치는 것이 필요했는지 아니면 그의 속에 잠재해 있는 기만과 악의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그 어느 쪽이 진실이었던 간에 흰 고래의 속도는 느려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그를 뒤쫓는 보트와의 거리는 추적 직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좁혀졌다. 한편 에이허브가 파도 사이를 헤쳐나갈 때 무지막지한 상어들이 줄곧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보트를 물고 늘어지고 심지어 노예까지 덤벼들어 물어뜯는 통에 그 노끝은 톱날처럼 작게 갈라졌고 물을 저을 때마다 작은 파편들이 바다에 남겨졌다. 개의치 마라. 이놈들의 이빨이 너희들이 새로운 노바지가 되어주는 거야. 저어라 저. 고분고분한 물보다는 상어턱이 오히려 노를 쉬게 하기에 편해. 그렇지만 선장, 물어 뜯을 때마다 얇다란 노가 점점 작아져 버립니다. 그래도 충분해. 저어라. 그렇지만 모르겠는걸. 그는 중얼거렸다. 이 상어놈들이 헤엄치고 있는 것은 고래를 먹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이 에이허브를 먹기 위해서인지 아무튼 저어라. 모두들 기운을 내라. 놈은 가까이 왔다. 키자루를 잡아라. 나를 거리로 가게 해다오. 그러자 두 노잡이가 그를 도와 질주하고 있는 보트의 뱃머리로 가게 했다. 드디어 보트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흰 고래의 옆구리와 평행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고래는 이상하게도 앞으로 가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래서 에이허브는 고래가 뿜는 물에서 흩날린 거대한 모다드노크 산과 같은 고래 등 주위의 자욱한 안개 속에 거의 파묻히고 말았다. 그리하여 고래에게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는 등을 굽히고 양팔을 길게 뻗쳐 높이 들어올려 균형을 잡고 예리한 작살과 더욱 날카로운 저주를 정오스러운 고래에게 던졌다. 그 쇠칼날과 저주가 모비딕의 눈구멍을 마치 섭지에 쑤시넣듯 찔렀을 때 그는 옆으로 몸을 뒤틀고 보트와 가까운 곳에서 옆구리를 경련적으로 회전시켜서 뱃머리에 부딪혔다. 구멍은 내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보트를 뒤집어 엎을듯이 기울였다. 그때 에이허브는 배전의 높은 곳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바다에 내동댕이 쳐졌을 것이다. 그 대신 노잡이 3명이 작사를 던지는 순간을 미리 짐작하지 못하고 그 결과 일어나는 일에 대비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내팽개쳐졌다. 다음 순간 그 중 2사람이 곧 배전을 움켜잡고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배전 높이까지 와서 온몸으로 보트 속으로 굴러들었다. 세 번째 사내는 운 나쁘게도 고물적으로 떨어졌으나 그래도 물 위에 떠올라 헤엄치고 있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흰 고래는 속력을 내기로 강한 결의를 품은 듯 느닷없이 거품 이는 물결을 헤치고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에이허브가 키자비에게 밧줄을 따라 방향을 바꾸어 단단히 쫓아야 한다고 외치고 또 노자비에게는 뒤로 앉아서 보트가 목표를 향하여 가도록 하라고 명령한 순간 불안하던 밧줄이 맹렬히 당긴 긴장에 견디지 못해서 공중에서 툭 끊어져 버렸다. 내 속에서 부러진 것이 무엇인가? 근육이 소리를 내서 아니 아직 끄떡없다. 저어라 저 놈을 향해 돌격하라. 파도를 깨뜨리는 보트의 무서운 기세를 듣자 고래는 몸을 한번 회전하여 자세를 고치고 그 흰 앞이마를 쑥 내밀었다. 그러나 덤벼들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접근해 오는 모선의 검은 선체를 확인하자 아마도 그곳에 자신을 박해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있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그것이 보다 거대하고
고귀한 적이라고 느꼈는지 갑자기 불꽃 같은 거품의 소나기 속에 턱을 부딪히면서 접근해오는 모선의 뱃머리를 향해 맞부딪히려 했다. A여부는 비틀거리며 한 손으로 이마를 두드렸다. 눈이 보이지 않아? 이봐. 그래도 나는 더듬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갈 테다. 벌써 밤인가? 고래, 배. 노잡이들은 몸을 웅크리며 외쳤다. 노를 잡아라, 노를. 오, 바다여, 밑바닥까지 기울여다오. 이 A허브가 너무 늦어지기 전에 적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딪히고 싶다. 아, 보인다. 배다, 배다. 모두들 마구 달려라. 배를 구하고 싶지 않은가? 그러나 노잡이들이 보트를 때리는 파도 속을 필사적으로 돌진해 나갈 때 조금 전에 고래에게 얻어맞았던 보트 끝의 판자 2장이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보트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불구가 되어 물길과 수평으로 가라앉아 선원들은 물에 빠져 첨벙거리면서 열심히 구멍을 틀어막기도 하고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을 퍼내기도 해야 했다. 시선을 얼어붙게 만드는 바로 그 순간에 돛대 꼭대기의 태수태교의 망치는 여전히 그의 손에 들려 있었고 격자 무늬의 모포처럼 그를 반쯤 싸고 있던 붉은 깃발은 마치 그 심장이 앞으로 튀어나온 듯 그의 몸 앞쪽으로 나부끼고 있었다. 한편 스타벅과 스톱은 밑의 제1사장에 서서 그와 동시에 덮쳐오는 괴마를 보았다. 고래다, 고래다. 키를 안쪽으로, 키를 안쪽으로. 오, 하늘의 자유로우신 우리 여러 영들이여, 저를 꼭 안아주십시오. 스타벅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면 적어도 여자가 놀라 기절할 때처럼 죽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바보, 키를 위쪽으로 돌리란 말이야. 턱이다. 이것이 고작 나의 가슴이 터질 듯한 기도, 나의 평생의 진실의 결과란 말인가. 오, 에이허브, 당신이 한 일을 보시오. 단단히, 키잡이여 단단히. 아니, 다시 한번 키를 위쪽으로. 놈이 이쪽을 향해 온다. 무지막지한 이마를 부딪혀 오고 그는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아, 신이여, 제 곁에 있어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좋아. 스톱을 구해줄 생각이 있는 사람은 곁이 아니라 밑에 서달라. 스톱도 여기서 움직이지 않을 테다. 고래놈 비웃고 있구나. 나도 내 놈을 비웃는다. 이 스톱을 구한 자, 스톱의 눈을 떠있게 했던 자가는 이 스톱의 부럽던 눈알 뿐이었다. 그런데 한심한 건 스톱은 이제부터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이불이 너무 포근하단 말이다. 하다못해 등불이라도 깔려 있으면 좋겠구나. 비웃는 고래야, 나는 비웃는다. 이봐, 태양이여, 달이여, 별이여, 그대들은 지금까지 유령이 된 어떤 사람보다도 착한 사나이의 암살자들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술잔을 들 수 있다면 입을 줄을 건배하고 싶구나. 오, 빙글빙글 웃고 있구나. 고래놈, 이제 그 입 가득히 처먹겠구나. 이봐요, 에이허브, 어째서 달아나지 않소? 난 말이요, 신발로가 재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죽고 싶단 말이요. 지독한 곰팡내와 소금 냉수를 풍기는 죽임이지만 말이요. 벗지다. 이봐, 플래스크, 죽기 전에 한 개라도 좋으니 벗지를 먹고 싶네 그래요? 벗지요? 난 그저 그게 자라고 있는 곳에 가고 싶을 뿐입니다. 스톱 항해사님, 내 불쌍한 어머니가 내 몫을 조금이라도 찾아두었다면 좋겠군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항해도 끝날 테니 이젠 단돈 한 푼도 주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거의 모든 선원들이 이물에서 멍하니 바라다 볼 뿐 망치, 판자 조각, 장, 작살 등도 그들이 각자의 일들을 내동댕이 치고 뛰쳐나왔을 때 그대로 기계적으로 손에 쥐어져 있을 뿐이었다. 저주에 찬 그들의 눈은 모두 고래에게로 쏠리고 있었다. 고래는 운명을 예견하는 듯 머리를 야릇하게 좌우로 흔들면서 내달리고 있었고 앞쪽으로 반운을 그리며 사방으로 퍼지는 거품으로 넓은 띠를 만들고 있었다. 그 모습에 박해에 대한 보복, 험악한 복수, 영원한 악의 등이 가득히 넘치고 있어 산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고래가 그 튼튼한 흰 성벽 같은 이마로 배의 우현 이물 쪽을 때려 사람도 목재도 모두 비틀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고꾸라지기도 했다. 작살잡이의 머리는 짐을 내린 수레처럼 그 황소 같은 목 위에서 떨렸다. 구멍으로부터는 바닷물이 계곡의 경류처럼 밀려드는 소리가 들렸다. 배가 관대구나. 두 번째의 관대다. A여부는 보트 위에서 외쳤다. 저거야말로 미국 제목이구나. 고래는 가라앉는 선체 밑으로 들어가 용고를 따라 진동하면서 달리다가 물속에서 회전하더니 뱃머리의 자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화살처럼 몸을 내밀었다. 그곳은 마침 A협의 보트에서 불과 몇 야드 떨어진 지점이었는데 고래는 거기에서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다. 나는 태양에 등을 돌린다. 왜 그런가 태수태고 그대 망치 소리를 들려주게나. 오, 나의 불굴의 새 첨탑이여.
깨질 줄 모르는 용골이여, 10만이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선체여, 견고한 가판, 오연한 키, 북극성을 가리킨 뱃머리, 죽는다 해도 찬연한 배여, 너도 멸망해야 하는가? 더욱이 나와는 떨어져서 내겐 가장 비참하게 파손된 배의 선장이 지니는 그런 마지막 자존심도 주어지지 않는단 말인가? 오 고독한 인생 끝에 고독한 죽음, 오 나의 최고의 위대함은 나의 최고의 슬픔 속에 있다. 오 나의 흘러간 생애의 거친 파도여, 끝없는 먼 곳에서 다시 밀려와 이 높고 높은 나의 죽음의 파도를 더욱 높이 일게 하라. 파괴력을 휘두르지만 정복할 힘도 없는 그대 고래여, 나는 네 놈을 향해 덤비고 너놈과 맞붙어 싸워 지옥 한복판에서 너를 찌르고 오직 정오의 이름으로 마지막 숨을 너에게 뱉어낸다. 모든 관과 관대를 물 웅덩이 속에 가라앉게 하렴. 그런 것들은 결코 내 것일 리 없다. 저주받을 고래놈, 나는 너놈에게 붙들린 채 너놈을 추적하고 그리고 갈갈이 찢어놓겠다. 자, 이 창을 받아라. 작살이 던져졌고 작살을 맞은 고래는 달아났다. 밧줄은 불이 붙은 듯 빠른 속도로 홈통을 달리다 엉키고 말았다. A여부는 몸을 굽혀 그것을 풀려고 했다. 곧 엉킨 것이 풀렸다. 그러나 밧줄이 날아가 그의 목에 감겨 터키의 벙어리가 희생자를 목 조를 때처럼 소리도 없이 선원들이 그가 없어진 것을 알아채기도 전에 보트에서 내던져졌다. 다음 순간 밧줄의 끝의 무거운 고리가 완전히 텅 비어버린 밧줄통에서 튕겨나가 한 노자비를 쓰러뜨리고 바다를 치며 물속 깊이 사라지고 말았다. 순간 돛을 잃은 선원들은 막대기처럼 섰다가 잠시 후 뒤를 돌아보았다. 배는, 오 신이여, 배는 어디에? 곧 어두컴컴한 눈을 가리는 자욱한 수증기를 통해서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뿌옇게 일어나는 신기루 속의 무엇처럼 보였다. 돛대의 꼭대기만이 물 밖으로 나와 있을 뿐이었다. 한편 이교도 작살잡이들은 정신이 홀려서인지 충성대 마음에서였는지 아니면 운명에 의해서였는지 꼼짝도 하지 않고 가라앉으면서 높이 솟은 발판 위에서 바다 위의 망보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동시문을 그리는 소용돌이가 외따로 떠도는 보트도 그 선원들도 떠있는 노도 창대도 생명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모조리 휩쓸어 빙글빙글 돌리면서 피크도에 속한 것이라곤 나무 조각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시계에서 삼켜버리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휩쓸어가는 물결이 서로 뒤섞이면서 큰 돛대 꼭대기에서 가라앉아가는 인디언의 머리 위를 덮었고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다만 곱게 서 있는 몇 인치가량의 둥근 목재와 모든 것을 삼키려는 물결 위로 닿을 듯 말 듯 아이러니한 대조를 이루며 조용히 나부끼는 몇 야드 길이의 깃발뿐이었다. 그 순간 빨간색의 팔과 뒤로 치켜 올려진 망치가 공중으로 밀려 올라와서 그 깃발을 천천히 사라져가는 돛대에 더욱 단단히 못질하려 하고 있었다. 매 한 마리가 별 사이의 자기 보금자리에서 내려와 놀리듯이 돛대 머리를 따라오면서 깃발을 주둥이로 쿡쿡 쪼거나 하여 퇴수퇴고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었는데 그 새의 커다란 날개가 우연히 망치와 목재 사이에 끼어버렸다. 그러자 물속으로 가라앉아가는 야만인은 죽음의 소나기 속에서 천상의 전율을 느끼면서 망치질을 멈춘 뒤 움직이지 않았다. 하늘의 새는 대천사와 같은 외침 소리를 내며 제왕의 주둥이를 하늘로 쳐들고 에이허브의 깃발에 온몸을 둘둘 감겨 그의 배와 더불어 가라앉고 말았다. 배는 사탄과도 같이 하늘의 살아있는 한 조각까지 함께 끌어당겨 그것을 머리에 쓰지 않고는 결코 지옥으로 가라앉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때 조그만 해조의 무리가 아직도 입을 벌리고 있는 10년 위를 외치면서 날아다녔다. 가파른 10년에서는 음산한 흰 파도가 찰랑거리고 있었다. 모든 것은 무너졌고 바다의 커다란 수위는 5천년 전에 굽이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굽이치고 있었다. 이렇게 허먼 멜빌의 모비딕 모두 읽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소설이네요. 네. 오늘 2020년 12월 24일 아침입니다. 서울에 와 있습니다. 12일부터 읽었는데 24일에 끝났군요. 네. 짧은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나만 홀로 피항구로 주님께 고하러 왔나이다. 욥기 제1장. 연극은 끝났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한 것인가?
한 사람이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배와 교도가 실종된 뒤 에이헙의 제1노자비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뜻밖에도 내가 운명에 의해서 그 대신에 다시 제1노자비가 되었다. 마지막 날 흔들리는 보트에서 세 사람이 내동댕이 쳐졌을 때 보트 고물 쪽으로 떨어졌던 사나이가 바로 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장면들을 그 주변에 떠돌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배의 침몰로 인한 흡인력이 점차 약해질 무렵 나는 그것에 붙잡혀서 서서히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됐다.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힘은 약해져서 흰 거품이 있는 연못처럼 되어 있었다. 그 뒤 나는 마치 저 익시온처럼 빙글빙글 돌려져 차츰차츰 중심으로 들어가 천천히 도는 소용돌이 바퀴의 축에 달린 단추와 같은 검은 거품에 가까워져 갔다. 드디어 그 활발한 중심점에 도달했을 때 검은 거품은 높이 튀어오르고 그때 저 관으로 만든 구명 부표가 그 교묘한 탄력에 의해서 배에서 떨어져 커다란 부양력으로 힘차게 솟아올라 해면에서 높이 튀어올랐다가 떨어져서 내 옆으로 밀려왔다. 그 관을 부표로 삼아 나는 거의 하루밤과 하루낮을 조용히 망가를 연주하는 듯한 바다 위를 떠돌았다. 상어 때도 해치려 하지 않고 입에 자물쇠라도 채운 듯 옆을 헤엄쳐 다니고 흉악한 바다 독수리도 그 부리를 칼집에 넣은 듯이 날고 있었다. 이틀째 되는 날 배 한 척이 다가와서 드디어 나를 건져 올렸다. 그 배는 우애하던 레이첼 호로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다른 배의 고아를 발견했던 것이다.